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치솟은 가운데 이번엔 청와대 참모에게서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일 나란히 총선 공약 1호를 발표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자 미국이 다시 제재 고삐를 쥐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관세 장벽이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첫 번째 SUV GV80을 전일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 신문을 요목조목 뜯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즉 올해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 그리고 관련 발언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3면에는 주택거래 허가제 검토와 관련된 이 논란을 다룬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네, 주택거래 허가제 사회주의서나 가능 청와대 시장에 공포만 심어입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치솟은 가운데 이번엔 청와대 참모에게서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차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이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가 어떤 제도인가요, 교수님? 일단은 제가 이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말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요. 정확한 네. 워딩은 아직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 이게 이제 정확한 네. 말인데, 이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토지 공개 개념이라고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뭐냐면, 토지에 대해서 개인 소유는 인정하되,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자, 이런 개념인데, 이걸 이제 주택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노태우 정부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때 사실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 부담금제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려고 입법을 하려고 그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도 네. 무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내가 내 집 사고 팔려고 하는데 이거 허가받고 이래야 되느냐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재산권 조금 더 나간다면 사유재산권에 지나친 제약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침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침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유재산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이거 허가받고 팔아야 된다는 거는 침해라는 것보다는 사유재산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그게 좀 위반된 소지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 이런 식으로 이게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걸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법치에 관한 문제가 되고요. 헌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법치에 관한 문제가 되고 동시에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개인의 의견이라고 청와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개인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수석이 지상파, 라디오는 다 지상파거든요. 지상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리 뭐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좀 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뭐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여론 떠보기다?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항상 모든 공직자들은 생각하고서 발언을 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 단어가 언급이 됐었는데 지난주에 이 루머가 돌기는 했었어요. 그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택거래 허가제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지금 모두 부동산과 관련해서 분위기가 워낙 달아올랐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지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이제 부동산 대책이나 고강도 대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실질적으로 좀 어떤가요, 그러면? 제가 네. 그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근데 SBS가 여론조사 기관, 이거는 제가 이 선거에 관련될 수도 있는 그 여론조사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SBS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 코리아에 해서 작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표본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그 1216 부동산 대책 뭐 강도가 세다 그러고 내놨는데 여론은 어떻게 됐냐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28.9%밖에 되지 않고요. 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울 거다라는 응답이 62.8%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백약이 무효한 상태고 지금 경제는 안 좋은데 부동산만 오른다는 기현상이 네. 나타나기 때문에 정권 차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 그런 루머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강기정 수석의 입을 통해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라는 단어까지 튀어나오게 됐다라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청와대 수석은 얘기했다. 근데 청와대는 이건 개인적 의견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처럼 오히려 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신만 키우는 결과가 또 초래될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심정은 이해하는데 단 그 심정을 정책으로 옮길 때에는 심사숙고하고 결정된 것만 얘기해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건 개인적 의견이고 개인적 의견을 청와대 수석이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면 제도 정책 그리고 최고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만 자꾸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나 또 강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까, 그리고 그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잡힐까, 많은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 대한 공포와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총선 전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공약과 관련된 기사가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6면에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제목 보시면요. 민주 무료 와이파이, 한국 재정 건전화, 감동 없는 총선 1호 공약입니다. 기사 내용 들여다볼게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일 나란히 총선 공약 1호를 발표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일제히 총선 공약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 어떻게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지면에서도 나온 것처럼 네. 1호 공약이 이제 이 와이파이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당은 뭐냐면 전 이건 줄 알았어요. 공수처 폐지하고 검찰 인사 독립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또 다른 1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진짜 1호가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 재정 건전성 확보 그리고 네.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두 당에 있어서의 1호 공약을 비교해 보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사실 1호 공약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비교적 담론이 좀 커야 합니다. 왜 담론이 커야 되냐 하면, 그걸 통해서 그 정당이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정당으로서 추진해야 될 비전 같은 것들을 사실 보여줘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입니다만, 집권 여당은 일단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대한 담론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자면 20대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거를 사실 하는데 생각하는데 이쪽에선 와이파이를 좀 공짜로 많이 써주게 해야겠다. 물론 20대의 편익은 중요하겠죠. 네. 20대도 편익을 갖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가뜩이나 20대들의 삶이 팍팍한데 제가 명지대학교에 임용된 게 96년도예요. 예? IMF 전이죠. 근데 제가 96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요새처럼 학생들 취직 안 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와이파이 만들어 쓰게 해주겠다. 편익은 도모하지만 그걸로 젊은이들이 야, 이제 우리는 와이파이를 마음대로 쓰니까 희망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편의성은 있는데 상당히 의외다. 너무 이렇게 포퓰리즘을 표현할 수 있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예. 포퓰리즘만 겨냥한 약간 공약이 될 이건 수도 포퓰리즘도 아니에요. 네. 예, 이건 포퓰리즘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의당은 자신들의 공약 20세가 되면은 3천만 원씩 주고 네. 예? 이미 먼저 그다음에 발표를 했죠. 예, 5천만 원 그거는 자신들 스스로도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을 해요. 포퓰리즘 맞습니다. 근데 이건 근데 포퓰리즘에 끼지는 못합니다. 그럼 예. 자유한국당의 공약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자유한국당의 공약만으로 볼 때 첫째 좀 진부하고 새로운 것이 없고 둘째 이게 공수처 폐지인 줄 알았더니 또 바뀌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일관성의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1호 공약이라는 것이 공수처 폐지가 됐던 자전건전성 혹은 탈원전이 됐던 간에 네. 그건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입니다. 본인들이 주장한. 그거는 1호 공약으로서의 가치는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본인들의 컨셉과 전략을 보여주는 게 총선 공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1호 공약이 공개가 된 이후로 뭐 외부나 이제 여론의 평가들은 좀 어때요? 왜지 네. 여론 평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단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우리나라는 공약 발표하는 게 살라미 전술로 발표를 합니다. 네. 살라미라고 왜 이태리 소세지 있지 않습니까? 얇게 썰어서 먹는 거요. 참 맛있는데 정치에서 살라미가 되면 맛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살라미로 이렇게 쪼개서 하면은 이게 그때그때마다 평가를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네. 외국은 공약집을 내놓거든요. 공약집을 내놔가지고 한꺼번에 그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잘게 살라미처럼 쓸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평가하기가 힘들게 만든다라는 그런 것. 그러니까 고단수의 꼼수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 각 정당이 공약하는 것들 전부 합하면 1,000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예산이 슈퍼 예산이라는 거 513조인데 1,0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한 소위 말해서 일단 말하고 본다라는 식.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죠. 뭐냐면 네. 요새는 그래도 좀 낮은 게 자신들이 얘기하면서 좀 머쓱한가 봐요. 이게 돈은 이런 식으로 마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자원 조달은 얘기를 해요. 근데 자원 조달이 되면 예선 내에서의 자원 분배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부분을 어떻게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될 텐데 무조건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도 네. 사실은 실현 가능성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는 여론이 사실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빛 좋은 개살구니까. 네. 일단 배꼽보는 총선 공약 의미가 없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 높이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8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네, 미국은 북한의 돈줄을 더 죄는데 한국은 대북 제재 예외 인정 요청입니다.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자 미국이 다시 제재 고비를 쥐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지금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북 제재 완화에 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번에 미국이 이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해서 북한과 중국 기관 두 곳을 추가 제재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남강무역회사라는 북한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북한은 기업이 없으니까요. 네. 남강무역회사 그리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베이징 숙박소 이 두 군데를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산이 동결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거래를 딴 데랑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3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까지도 완전히 막아가지고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제대로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한 2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북한의 노동력을 외국에 나서 벌어들이는 돈. 근데 그 돈줄을 완전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차단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대북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475, 2497호 여기에 따르면은 22일까지 벌써 12월 22일이니까 벌써 지났죠. 북한 노동자들을 전부 추방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부 국가에선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강도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실하게 북한에 있어서의 외부 노동력이 송금하는 돈줄을 막겠다라는 미국의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과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엇박자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강경호 외교부 장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북미 남북 대화가 선순환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남북 간에 중요한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 예외를 인정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폼페이오 장관하고 나눴고 네. 미국 측에서도 우리의 의지나 희망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국의 양해를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북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그 미국이 이해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해를 했다 한쪽은 이쪽은 또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지소미아 때가 생각이 나요. 지소미아 때 사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정부의 입장이었었는데 네. 실제로 얘기가 전개됐을 때는 좀 진짜 이해를 했나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네. 우리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지금 우리가 먼저 뭐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착수했을 때 과연 디커플링 현상만 있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지금 현재에선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닐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이해만 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해를 글쎄 그 이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확히 해석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게 그래요. 우리 정부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이유가 제가 볼 때에는 뭐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좀 제재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안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일종의 압박 차원에서의 어떤 외교적 수사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북미 관계가 참 풀리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그런 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네. 확실한 것은 이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 이해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외교적 수사를 잘 분석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번째 기사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은 신면의 국제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미국 11월 대선까지는 추가 관세 인하 없다. G2 불안한 휴전입니다. 드디어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무역 전쟁에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에 이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이 오늘 새벽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2단계 협상에 곧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이 또 얼마나 이 합의를 잘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에 이르기까지 정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첫 합의인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에는 진짜 힘든 시간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하고 중국만 힘든 게 아니라 온 세계가 힘들었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힘들었고. 네. 근데 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지금 트럼프가 우리한테 자꾸 이 국방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방위비 문제를 네. 들고 나오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트럼프가 가장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 왜냐하면 아까 나오신 분이 이미 여기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걸 반복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치적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1단계 서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추가 관세 인하 문제라는 것이
지금 1단계 서명한 내용을 중국이 잘 이행할 수 있는지를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의지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단계 서명이 됐건 2단계 서명이 됐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선을 앞둔 트럼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첫째, 내가 외교적으로 이런 식의 행동을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정도의 이득을 보게끔 만들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 이것이 제일 지금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지금 당장 어떤 대폭적인 관계 개선이라든지 관계 정상화 같은 것을 기다리지는 아마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이죠. 이 미국 대선이 끝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네. 실제적으로 또 미중 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네. 거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상당히 또 중요한 네.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뭐 1단계 무역 합의 서명까지 봤을 때는 중국이 더 많이 내준 꼴인가요? 교수님? 그게 뭐 더 많이 내준다라기보다는요. 사실은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예상을 했어요. 이게 네. 과연 이 대등한 게임이 될 수가 있는가라는 데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뭐 국력차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지금 전 세계에 있어서의 무역 지도에서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중국보다 우세하다라는 거는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주도권은 미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중국은 뭐냐면 실제로 공격이라는 것보다 방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뭐 중국이 더 많이 양보를 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네. 실제로 중국이 좀 더 앞으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향후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있어서 또 대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3월 이후로는 미국이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의 그때부터는 윤곽도 그쵸 서서히 잡힐 거고. 그때부터는 대선 전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미국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올해 이제 아이오 카커스부터는. 네, 이제 그러면 향후 이제 무역 협상 단계를 봤을 때 남아 있는 과제를 저희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볼 때에는 이 관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감기에 걸렸는데 네, 요즘에 감기 요새 걸리시는 분들 감기가 많죠. 낫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관세가 재부과가 될 것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 풀리느냐.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의 서명이 끝났죠. 네. 근데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중국이 보복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거냐. 중국도 방어적 차원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다시금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외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중국도 미국이 대선 정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감안을 할 거라고요. 그렇죠. 이럴 네. 때에는 과연 어느 쪽에 면을 세워주느냐는 중국의 그건 또 중국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벽에 전해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최종 서명 소식까지 저희가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